2022년 이후 무려 22년 만에 아스날이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우리시오 아르테타는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우승 트로피를 결국 들어올리며 명성을 다시 확인시켰죠. 그러나 한편 런던의 다른 쪽에서는 치열한 강등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와 맞붙어 1대1로 패하면서 강등 판도는 끝까지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라운드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과 2무승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던 토트넘이었지만 이번 패배로 흐름이 끊겼고 더군다나 첼시 원정에서의 홈 징크스도 깨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라운드 웨스트햄이 누키스에 또다시 패하면서 사실 토트넘이 최소한 이기기만 하면 잔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토트넘 잔류 확정 아니야? 라는 안도감도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이후 옵타의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의 강등 확률이 기존 5%에서 13%로 오르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경기에서 토트넘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전술상의 한계인지, 공격진의 부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토트넘이 강등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토트넘 강등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솔직히 토트넘 팬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데지르 감독 부임 이후 팀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고 전방 압박도 살아나면서 조직력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치로 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리비 체제와 토트넘은 파이널 지역에서 경기당 평균 볼 터치 횟수가 5.3회였고 이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팀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며 데지르가 원하는 축구를 조금씩 토트넘에 녹여내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스타일로 나아갈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에도 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압박 강도는 안정적이었고 빌드업 과정에서 팔리니아, 벤탄쿠르, 갈라오가 중앙에서 삼각형을 만들며 포론이 안쪽으로 침투해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토트넘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선수단의 퀄리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했던 것은 토트넘이 제대로 된 강팀과 대결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선더랜드전 이후 울버햄튼, 브라이튼, 아스톤 빌라 등과 맞섰지만 빌라조차 주전이 빠진 상황이었고 상대 팀들의 압박 수준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맞붙은 첼시는 달랐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엔조 카이스와 파머, 중앙의 다른 선수들 모두 이전 상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벤탄쿠르도 약팀 상대에서는 안정적으로 볼을 다뤘지만 오늘 3선 미드필더들과 맞서며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리세도가 뒤에서 압박을 받자 몸을 돌리며 아웃프런트로 볼을 즉시 연결한 장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미드필더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경기력 자체로 보면 첼시가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XG 수치를 보면 토트넘이 1.7, 첼시는 0.6으로 토트넘이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문제는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공격진의 연속된 실수였습니다. 특히 무한이는 2경기 연속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고 임대로 돌아온 것 같지 않게 대충 뛰는 인상을 줬습니다. 짧게 연결하면 되는 패스를 파모에게 엉뚱하게 보내 역습을 허용, 결국 산투스의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비 가담도 전혀 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모습은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무한이를 제외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공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텔 히샬리송과 함께 뛰어본 공격수가 무한히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충격적인 점은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거의 1년간 경기에서 뛰지 못하며 경기 감각이 떨어졌음에도 20분만 출전해 보여준 위협적 장면이 풀타임 뛴 나머지 공격진보다 뛰어났다는 사실이 토트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약팀 상대로는 데지르 전술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만 첼시처럼 선수 개개인 퀄리티가 월등히 높은 팀과 맞서면 감독 전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난 2경기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강등이 억울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강등된다면 단순히 리그를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레비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내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팀 잔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입니다. 경기 전 손흥민도 토트넘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팀을 떠났지만 손흥민마저 팀의 위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등이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할 일은 선수들의 대거 이탈입니다. 지금 토트넘 스쿼드를 보면 그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로메로, 반더벤, 포로, 쿠두스, 솔랑 대부분은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들었거나 현재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계속해서 팀의 핵심으로 자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쿠두스는 부상 전까지 토트넘의 에이스였고
솔랑도 이전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며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처럼 팀이 강등될 경우 이적을 택하는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토트넘 역시 강등이 확정되면 몇몇 선수들은 곧바로 이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로메로와 반더벤에 대한 소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히샬리송과 갤러거 역시 에버튼 이적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데르베르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이적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수들이 떠나든 남든 나와 상관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선수들은 팀에 남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벤투스가 강등되었을 때 비에라, 칸나바로, 질라탄, 잔브로 등 핵심 선수들이 대부분 떠났고 일부 애정이 깊은 선수들만 남아 팀의 낭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순한 의리만으로 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급과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고 당장의 성공 기회도 놓쳐야 합니다. 세리에 A와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차이도 큽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강등될 경우 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합니다. 중계권 수익, 상업적 수입, 매치데이 수익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계권 수익은 팀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강등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약 2억 파운드에 달하는 수익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익을 기반으로 선수 운영, 주급 지급, 경기장 유지 등 모든 계획을 세웠던 토트넘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인력 조정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집니다. 토트넘의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시즌권 수익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권 가격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강등될 경우 이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2부 리그 경기를 보는데 왜 이 금액을 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최고가 시즌권은 거의 500만원 이상인데 가격을 낮춰야 하므로 고정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스타디움 네트워, MD샵, 티켓, 부츠 판매 등 모든 부가 수익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폰서 수익 또한 큰 문제입니다. 스폰서들은 팀 노출도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면 노출이 줄어들어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뉴 사례에서도 강등 시 아디다스 후원금이 50% 이상 감소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스폰서들은 강등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토트넘의 메인 스폰서 AIA 역시 2013년부터 후원을 이어왔지만 다음 시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2월 체결한 가상화폐 기업 인피녹스와의 계약도 리스크와 논란 요소가 존재하며 팬토큰 가치 역시 강등 시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스폰서 계약도 불확실성이 커 강등될 경우 수익 구조는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경기장 관련 수익도 문제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몇만 명 단위의 관중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2부 리그 팀 경기장을 스폰서가 얼마나 기억하고 투자할지는 의문입니다. 강등 후에도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원래부터 재정 상태가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불구하고 1억 260만 파운드 손실을 기록했고 이는 약 2,400억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6시즌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2020년대 이후 누적 손실이 4억 5천만 파운드, 거의 9억 원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경기장 건설 비용이 약 10억 파운드, 즉 2조 2억 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부채와 유지비가 많아 매출이 높아도 고정비 부담이 막대합니다. 여기에 강등까지 겹치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토트넘 경기들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전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 스포츠는 멘탈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토트넘은 단 한 번의 실점에도 무너지고 선수들이 조급해져 경기 전체 흐름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 상황이 꼬이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의 실수와 패배는 아쉬웠지만 만약 결과가 달랐다면 강등 걱정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라운드까지 승부가 이어지면서 지금이야말로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이 완전히 무너질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강등 잔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떠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명 근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NFL 선수 AJ 브라운이 벤치에서 읽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도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과 왜 어떤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선수는 더 강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코치와 세계 랭킹 1, 2 선수들도 추천한 책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기반으로 쓰였기 때문에 축구팬이라면 몰입도가 높습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직장인이나 학생, 중요한 시험과 면접, 발표에서 압박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면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시즌 마지막 경기와 같은 극한 상황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강등이 걸린 마지막 경기에서는 전술보다 멘탈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에버튼전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가 토트넘의 시즌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남은 변수는 단 하나, 토트넘이 살아남느냐, 강등당하느냐입니다.
현재 승점은 토트넘 38점, 웨스트햄 36점으로 두 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패배하며 승점 차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득실 차이입니다. 토트넘이 득실에서 앞서 있어 사실상 강등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토트넘이 패배하고 웨스트햄이 무조건 승리해야 강등이 현실화됩니다. 마지막 상대를 보면 토트넘은 에버튼과 웨스트햄은 리즈를 상대합니다. 에버튼은 이미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고 리즈는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두 팀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절박함은 없습니다. 반면 토트넘과 웨스트햄은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동기부여면에서는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두 팀 경기력은 점점 흔들리며 전형적인 강등권 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의욕이 있을시 홈이 따라주지 않고 실수는 빈번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패스미스가 반복되며 실점이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최대 문제는 공격력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메디슨의 컨디션이 충분하다면 그는 반드시 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체로 들어와 보여준 모습이 다른 공격수들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에버튼의 최근 경기력 역시 좋지 않습니다. 5경기에서 2무 3패로 흐름이 떨어졌습니다. 에버튼의 수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센터백 조합의 뒷공간을 활용하기 어렵고 측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메디슨을 중앙으로 투입하고 단순 마무리 역할로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에버튼 센터백들은 라인을 내릴 때 강하지만 뒷공간을 커버하며 전환할 때 느린 편입니다.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볼을 돌리기보다 라인을 내려 역습으로 중앙을 통해 찌르는 전략이 낫습니다. 웨스트햄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뉴캐슬에 1대3으로 패배하며 초반 실수와 위치 선정 문제로 쉽게 흐름을 내주었습니다. 급해진 마음에 라인을 올려 강하게 압박했지만 뉴캐슬은 유동적인 패스로 웨스트햄 수비 라인을 끝까지 흔들었습니다. 기사시와 마브르파노스의 움직임도 좋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햄은 토디보를 빼고 카스티아누스를 투입했지만 경기를 끝까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웨스트햄 수비 문제는 심각합니다. 원래 팀 장점이었던 수비가 흔들리고 있으며 센터백 3명 모두 불안정합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리즈에는 이번 시즌 완전히 살아난 칼버트 루인이 있어 리그에서 14골을 기록하며 부활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루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외로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 공격, 웨스트햄 수비,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국 마지막 경기의 승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유리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보면 팬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은 모두 런던 6만석 규모 경기장을 가진 클럽으로 어느 팀이 강등되더라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에서 잔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강등된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